박근혜 전 대통령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짤막한 인사를 하고 현충원에 있는 부모님 묘소를 참배한 뒤에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서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오늘 모습 한번 보시죠.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그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발동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담아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환영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또 실망을 드렸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대통령! 네, 달성군 사저에 도착해서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그 밖에 이제 메시지는 좀 이따 더 들어보기로 하고, 최경철 의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이 대구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달성군 유가면이라고 뭐 대구 시내 중심가에서 보면 한 1시간 가량 떨어져 있고, 그리고 뭐 서울에서 오늘 가기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멀지 않아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이고, 어쨌든 대구 외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 사저를 일단 마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에서 1998년 보궐선거로 당선이 돼서 그곳에서 예. 4선인가를 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곳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태어난 곳은 대구이지만 그 태어난 곳이 달성군은 아니고 대구 중구인데 어쨌든 달성군이 정치적 고향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 가신 것 같고, 어쨌든 이번에 들어가셔서 건강을 회복하셔서 빠른 시기에 쾌유하시고 뭐 그곳에서 여생을 잘 살아가시길 많은 사람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많은 지지자들이 왔던데요. 거의 뭐 관광 명소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달성군 사저가 결정된 이후로 엄청나게 인파가 몰려들어서 그 주변에 뭐 그쪽 달성군청이 굉장히 큰 주차장을 마련했을 정도로 많은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다고. 오늘 뭐 추산하기로 적어도 5천 명 정도 예. 왔다고 뭐 얘기하는데,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뭐 보수의 새로운 성지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뭐 저기서 계시면서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쏠리는 관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축하난을 전달하면서 빠르면 다음 주에라도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전했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뭐 할 수 있는 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정치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관측을 낳았는데, 오늘 메시지를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24년 전인 1998년 낯선 이곳 달성에 왔을 때 처음부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보듬어 주신 분들이 바로 이곳의 여러분들입니다. 그러한 지지와 격려에 힘입어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연이어 지역구 4선 의원을 거쳐 대통령까지 하였습니다. 달성군 관내의 명칭들을 보면 이곳 유가, 또 구지, 다사,
하빈 같은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만큼 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곳입니다.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그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김두수 총장, 표정은 대체로 좀 밝아 보였고 메시지는 생각보다는 좀 길었던 것 같아요. 뭐 차분하기도 하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 좀 뭐 애잔한 느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산업화 세력 그리고 보수의 심장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상징의 의미로서 또 다른 이 자기 고향 주변에서 또 자기와 그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같이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구라든지 지금 현재 누구를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으나 한국 보수의 어떤 이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강조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마지막에 쭉 그동안의 정치적인 이력을 얘기하고 소회를 밝히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 이 말에 주목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발언을 정치활동 재개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어쨌든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보수의 상징이지만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상징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 전체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어려운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힘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전반적인 한국 정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씀하신 게 뭐 현실 정치에 무슨 영향력을 미치려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아니면 무슨 또 다시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보다는 그냥 원론적인 입장을 좀 밝히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은요? 저는 못다 이룬 꿈이라는 부분이 좀 주목이 와닿았습니까? 되고요. 그러니까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어떤 직업적인 위상적인 뭐 명예 이런 측면에서 못다 이룬 꿈이라는 것은 이제 없을 거고 그렇다면 못다 이룬 꿈이 뭔가는 이제 본인의 어떤 회한과 관련돼서 반추해 보면 이것이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이 박 대통령에 대한 그 감옥 생활을 한 그런 어느 정도 요소로 작용했다고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통합과 화합이 못다 이룬 꿈으로 본인이 아마 인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통합과 화합이라는 게 정치 기능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라 발전을 위해서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좀 더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영주 의원 우리가 쭉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방금 윤기찬 부위원장도 통합과 화합 이런 얘기를 했고 못다 이룬 꿈이 뭘까 궁금하기도 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5년 만에 국민 앞에 섰는데 얼마나 많은 말 마음속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준비했겠습니까? 오늘 했던 말이 있고 안 했던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대한 추억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지금 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다. 함께 좀 다 나가자.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는 또 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어떤 좀 의미를 들여다볼 수는 없을까요? 네, 지금 이제 지난 대선부터 그런 얘기들이 혹시나 나올까 봐 굉장히 많이 조바심을 낸 척도 있고 기대했던 척도 있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어떤 보수의 심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전직 대통령, 어른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좀 탈정치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지 어떤 측근에 대한 어떤 칭찬과 또 분노 이런 것들은 또 본인 스스로가 분열에 앞장서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런 말씀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많은 지구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한 분으로 하나의 어떤 좀 자연스럽게 뒤에서 이렇게 좀 너무 격렬해지지 말도록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큰 역할이 될 수 예.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축하난을 보냈고 빠른 시일 안에 찾아가 뵙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말도 들어보시죠. 뭐 건강이 이렇게 회복돼서 이제 사저로 가시게 돼서 아주 참 다행이고, 그래서 저도 한 내주부터 지방을 좀 가볼까 하는데 퇴원하셨다니까 한번 찾아뵐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저로 가셨다고 해도 또 건강이 어떠신지 좀 살펴가지고 괜찮으시다면은 한번 찾아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직 초청도 제안하십니다. 아니 원래 전직 대통령은 다 오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저희 대통령을 방문한다는 그런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지금 요양이 뭐 만약에 연락이 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성질일 것은 아니고 아마 대통령께서 결정을 하시면 그때 언론에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정하 대변인, 윤석열 당선인이 찾아뵙겠다고 하는데 회동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지금 유영하 변호사가 아직은 뭐 연락을 못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곧 실무적으로 뭐 접촉이 있을 거고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민생 탐방을 해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지방을 다니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구 인근에 가시게 되면 아마 만나뵐 기회를 잡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서면으로도 나오고 지금 당선인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게 더 큰 변수고 중요한 문제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도 한 2번 말씀을 하셨고 해서 당연히 찾아뵈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추진을 할 거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수 총장,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좀 늦어지고 있잖아요. 뭐 제대로 될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문재인 대통령 만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먼저 만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사람 일이란 모르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예우가 취소된 사람이라서 정식으로는 박근혜 씨라고 불러야 되는데도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듯이 그런 거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을 먼저 만나고 또 그렇게 의논하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먼저 만나는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면 이건 또 정치적 또 다른 메시지라서 또 갈등 요소가 되는 것. 그 당선인 입장에서 계속 끊임없이 뭔가 갈등을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제 경호 경비는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직 대통령 자격은 상실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상실됐고요. 그러면은 지금 아까 윤석열 당선인이 전직 대통령은 당연히 참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참석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개인으로 초청해야지 정직 대통령이라는 자격으로 초청되는 건 아닐 거라고. 그럼 대통령 자리에 못 앉습니까? 전직 대통령 자리에? 이제 예우나 이런 절차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좀 특별한 뭐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 정식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까? 예, 예. 윤기찬 대변인 그런가요? 글쎄 저는 좀 처음 듣는데요. 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를 박탈할 수는 없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예우를 박탈하는 것인데 예. 그 예우 중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비서진을 예.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기거할 것을 지원받는다든가 통신 그다음에 뭐 치료 이런 것들은 다 박탈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경호는 박탈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경호를 받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직 대통령은 맞지요. 어떤 그런데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예. 어떤 과거 이력이거든요. 따라서 법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예우법이 생겼기 때문에 예우 범위를 정한 것이지 예우를 박탈당했다 해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과거 이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참 생각해 볼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직 대통령한테 주는 뭐 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저런 것들 다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박탈이 됐다 하더라도 전직 대통령은 맞으니까. 그것은 이제 과거의 자연적 이력이거든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라 신분이 없어졌다라는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법률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중에 이거는 박탈이 됐다 이렇게 이제 범위를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사실 이제 국민 통합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살아계신 전직 대통령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식 된 전직 대통령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세 분이 다 앉아 있고 거기에서 취임식을 하면 더 통합의 이미지가 살아날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런 그림이 완성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무언가 좀 여러 가지 대화를 해야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두 분이 워낙 뭐 그냥 단순한 거리두기가 아니라 완전히 뭐 자가격리 수준에서 뭐 안 만나시려고 하니까 그 아주 통합적 취임식이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통합과 화합의 무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마 문 대통령하고 만나게 된다면 저런 문제도 풀어서 이번 대통령 취임식은 조금 화합의 무대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만 어쨌든 전제 조건은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여러 가지를 좀 풀어야지 그런 화합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주 의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앉아 있겠죠? 그 부분까지를 좀 이제 과정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계속적인 어떤 뭐 윤척, 즉 실제로 당선인의 본인의 그 발언하고 상관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서로의 오해를 낳고 또 쌓고 하면 사실 진영 간 대립이 나타나게 되면 실제로 뭐 문 대통령도 마음으로는 같이 하고 싶어도 사실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대립의 어떤 그 양상 속에 앉아 있고 굉장히 불편한 말하자면 장면이 연출될 수 있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두 당선인하고 현 대통령하고 만나는데 그렇게 조건이 많이 있냐. 빨리 이 문제를 갈등을 빨리 풀고 괜히 첫걸에서 이런 사소한 쟁론을 빨리 줄이는 것이 그나마도 그날 취임식 때 그래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뭐 퇴임하는 대통령이 함께하는 국민에게 조금 더 아름다운 어떤 취임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김영주 의원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답변을 길게 하실 정도로 지금 상황이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월 16일 날 만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점을 지나가니까 자꾸 억척을 낳고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 싶어도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고민하는 시점까지 오고 있지 않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사이가 갈수록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 짚어볼까요? 두 사람의 갈등이 지금 꼬일 대로 꼬이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치 국면인데요. 16일 회동이 결렬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좀 접촉도 있고 그랬지만 제대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와대
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IMF 아태국장을 지명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에 협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발표 10분 전에 전화해서 어떠냐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청와대 쪽에서 핵심 인사가 거짓말을 하면 다 까겠다 또 이렇게 나오고 할 테면 해봐라. 얼마나 감정이 지금 서로 상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하루빨리 조건 없이 만나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직접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박수현 수석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실까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을 예방하는데 협상과 조건이 필요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말을 듣지 마시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인 측이 이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김은혜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기묘한 때에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자, 박정하 대변인, 이제 네. 박수현 수석이 이제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사실 그 앞부분 내용은 뭐 들을만 했습니다. 뭐 꼭 회담을 해야 되느냐,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다른 이들 말 듣지 말고 그렇게 전하니까 마치 당선인이 다른 사람 말 듣고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주게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앞서 박수현 수석이 발표하셨던 내용도 사실은 지금 양측이 약간 뭐 감정 대립이 굉장히 상하 있는 상황에서 다소 압박성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대통령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뒤에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의사소통이 좀 제대로 원활치 않다거나 아니면 당선인이 본인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주변의 말에 뭐 휘둘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개연성을 풍기고 있는 말이라 저는 대통령 말씀을 박수현 수석께서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하에 저렇게 소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적절치 않은 상황에 적절치 않은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당선인 측에서는 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닌가.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더 꼬여가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김두수 총장? 제가 보면 그동안 3월 16일 만남이 이제 무산된 과정에도 보면 윤핵관이라고 알려진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그 MB 사면에 대해서 뭐 단언하듯이 이야기하면서 김경수 지사와 연동시켰고 거기에 이제 인사 문제와 민정수석실 폐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권이 마치 뭔가 공작하는 느낌을 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인수위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게 인수위 척 그러면서 상당히 센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윤핵관들이 이제 등장해서 이런 문제를 쭉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계속 비공식적으로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런 만남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정에서 진전되기보다는 계속 갈등 상황으로 이렇게 빠지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으면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중간에 흔히들 말하는 파리들을 좀 빼고 직접 만나서 직접 하자.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제3자나 또는 뭐 핵심 관계자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니까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앞부분은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가장 뒤가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들려서
거슬릴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이 문제를 좀 본인 입장에서 좀 직접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또 대변인 이름으로 나가서 좀 전달하는 행식인데 본인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박수현 수석의 발표 시점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 소개한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한국은행 총재 지명과 관련해서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기자들에게 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나서 청와대에서 저런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기 때문에 혹시 그 발언에 대한 대응 성격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 문제가 좀 조율되지 않으면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봐야 되고요. 뭐 회동 문제는 또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어요? 임기 말에 인사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했죠.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도 이제 임기 말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그 차기 정부와 단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 조치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인 입장이 그런 겁니다. 이제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그거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하는 것은 그건 원론적으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 지금 현 이것만이 아니라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고. 자,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보면은 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런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완전히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근데 어쨌든 박수현 수석의 말씀은 좀 실언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인사협의를 했다는 부분이 중간에 장지현 비서실장이 잘못 전달하신 보고를 잘못 드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협의를 했는데 어쨌든 직접 거기에 대한 판단을 윤 당선인이 직접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판단해 보시라 뭐 이렇게 그렇게 듣지 않으면 저거 상당히 모욕적인 발언이거든요. 판단을 직접 해라. 참모들 말 듣지 말고라는 것은 참모 판단을 그대로 당선인이 얘기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저런 의미로 했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그 말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측에도 보면은 그 정무수석이 또 중간에 같이 협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무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했고 그다음에 장지현 비서실장이 당선인께 보고를 했다 그러면 어느 측에서 그런 뭐 실수가 나왔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인데 한쪽에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당선인과 그 대통령께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현안이 있긴 하지만 만나서 인사 협의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의를 어느 정도 하셔야지 중간에 계신 분들 갖고는 또 다른 인사와 관련된 불협화음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설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박수현 수석이 저 말을 굳이 소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도 뭐 비서실장이라든지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두 분이 만나는데 과연 도움이 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우선 우리끼리 먼저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산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윤 당선인의 그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나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뭐 그것은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 원론적으로. 그렇지만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하고 또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김은혜 대변인이 그냥 두 사람의 만남이 덕담을 나누는 자리만은 아니다. 이 부분도 조금 곡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 스스로가 안 만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반대 입장이 다른 것은 다른 거지만 만나자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의 제안들에 대해서 굳이 두 사람의 장애 요인이 있는지 저는 크게 장애 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애써
덕담만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진짜 윤 당선자의 의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경철 의원, 지금 이제 대통령 취임까지는 47일 남았는데 양쪽을 이렇게 취재를 해보시면 어때요? 아이고 뭐 이러다가는 뭐 정말로 두 분 얼굴도 못 보고 취임식 가겠네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합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조금 이러다가 만나겠지. 어느 쪽 분위기가 더 강합니까? 지금 뭐 끝내는 못 만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기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정이 매우 격양돼 있죠. 왜냐하면 그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청와대 이전을 논하면서 기존의 문재인 정부를 불통으로 몰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감정이 상했고, 그리고 인사 문제를 논의하면 되는데 인사를 갖고 알박기를 한다는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버리니까 청와대가 또 감정이 상해버렸죠. 이게 역대 정부 인수위가 모두 점령군의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모두 정권이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굉장히 트러블이 심했습니다. 특히 뭐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이렇게 바뀌면은 굉장히 좀 많이 다퉜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 다툰 적은 사실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다투긴 했습니다만 이만큼 뭐 그 거리를 두면서 할 만큼 심하지는 않았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근무하는 지금 통일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은 청와대를 민간인들이 들어설 수 있는 연풍문까지 사실 걸으면 늦게 걸으면 15분, 빨리 걷는 사람만 10분 만에 갑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통 큰 행보를 보인다면 그냥 저벅저벅 걸어가서 연풍문에서 나 누군데 한번 대통령 한번 봅시다. 이렇게 통 큰 정말 그 액션을 취한다면 정말 풀리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감정이 쌓여 있는 것은 밑에 사람들은 자꾸 감정을 증폭하면서 참모들이 보고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통 크게 한번 풀어야 된다. 정말 통이동 그 사무실에서 정말 경복궁 담벼락을 걸어서 청와대 앞까지 가셔서 정말 당선인께서 정말 통 큰 정말 행보를 한번 하신다면 정말 이게 풀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정말 심해지면 정말 취임 전까지 보기 힘든 것이 아닌가. 저는 국민들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당선인께서 좀 더 통 큰 행보를 보이는 것만이 이게 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 당선인께서 움직여야 된다. 인간이요, 다른 동물들은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만이 유일하게 희생이라는 덕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어차피 승자이시니 저는 뭐 보수 정당의 지지자들은 저를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선인께서 통 큰 행보를 보인다면 의외로 좀 쉽게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뭐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뭐 마찬가지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면 청와대 나와가지고 통이동에 와서 한번 봅시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유리하기는 통이동까지 오는 게 청와대에서 내려오면 내리막이고 통이동에서 청와대까지 올라가는 건 오르막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행보는 대통령께서 하시지만 대통령께서 걸어오시려면 경호의 문제도 좀 더 당선인보다 있고 하시니 어차피 다음 5년간을 국민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선인이지 않습니까? 중간 지점은 어디예요? 중간 지점은 거기 청와대 분수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들은 중간에서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만나도 되겠죠. 청와대 분수대 거기 앞에. 괜찮네요.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참모들도 조금 지혜롭다면 두 분의 극적인 만남을 조금 더 주선을 하신다면 정말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고 지금 시중에 나가보십시오. 기름값 때문에 국민들이 또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좀 더 두 분의 통 큰 행보를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야, 우리 최경철 의원 지금 하는 말씀을 두 분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 그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아니 그야말로 이제 그 문 대통령도 말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서로 한 라인을 가지고 중간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푸는 것도 한 방법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렇게 만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되지 않겠습니까? 만나야죠. 만나고 빨리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조건 없이 만나서 그다음에 뭐 조건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넘기면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풀릴 여지가 있을까요? 갈수록 가까워지기는커녕 멀어져 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인사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들어가서 살펴보죠.
그 전에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이 틀어진 것도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뭐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오고 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제 이제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로 이창용 국장을 내정을 하면서 청와대는 내심 기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이 만났을 때 마치 당선인 측에서 이 사람을 원하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선물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화해의 제스처였다라고 하는 건데 당선인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때 만났을 때 이창용 씨 어때요? 그러게 좋은 분이죠. 이게 끝인데 그걸 두고 무슨 협의라고 하느냐. 그리고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어떠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진실은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장제원 실장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그 발표한다라고 발표하기 한 10분 전에 전화 와가지고 뭐 발표하겠다 그래서 나한테 웃었죠 뭐. 아니 무슨 소리냐. 그럼 일방적으로 발표하시려면 그거는 뭐 마음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 근데 뭐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 추천하거나 협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인사다. 인선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선인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오늘 발표 나온. 웃으시죠. 웃으시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이었죠. 윤건영 의원은 뭔가 당선인 측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의 주장이 좀 거짓에 가깝다라고 느껴지는 것은요. 우선 한은 총재로 지명되신 분이 당선인 측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먼저? 예. 청와대에서 애초 그분을 거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지어 당선인 측에서 그분에게 의사타진까지 해봤다라는 거거든요.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이 만난 것 자체가 협의 과정이거든요. 네. 만나서 동네 부동산 복덕방에서 만나서 이래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거명해서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명자에게 한은 총재 지명자에게 연락을 해서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확인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 부분 좀 팩트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박정하 대변인 어제 이렇게 쭉 들어봤더니 훌륭한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이창용 그 분에 대해서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장제원 실장과 이철희 수석이 어떤 그 의사 전달 관절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의도성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네트워크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 뭐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저게 인식의 차이에도 물론 인식의 차이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 간의 의도성도 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철희 수석이 장제원 실장한테 이분 어떠냐고 물어봤던 거고 장제원 실장은 뭐 좋은 분이라고 평가한 것을 협의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철희 수석이 좀 과하게 해석을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장제원 실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선인께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와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크게 저는 뭐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뭐 법적으로 인사권이 문재인 대통령께 아직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새 대통령을 준비하라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온 거라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현직에 계신 대통령께서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가 좀 절차를 밟아주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 입장을 많이 존중해주는 행보를 보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건이 한국은행 총재뿐만 아니라 뭐 감사위원까지 들어가는 문제라면 저는 인식 면에서 청와대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이 갈등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준, 사실 소통이 안 되면 정말 계속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청와대는 이게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의아하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그러한 어떤 상호가 동등한 문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법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일정 정도 새로운 당선인이 생겼을 때는 그 인사를 하지 않는다라든지 법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서 있었던 것이 또 공기관장들의 문제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의 정부로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근데 이주일 한은행 총재가 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총재를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연임시켜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대통령이다라 가지고 뭐 칼라를 가지고 정할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물 경제와 소위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금융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자기 역량이 있는 분이면 어느 대통령이 시켜도 좋은 분이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거예요.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과거 앞 정부가 했던 사람을 그대로 연임시킨 부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그런 과잉 반응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질서가 없는 것이죠. 일정 정도. 그리고 예컨대 선관위원 같은 경우는 좀 쟁론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구도가 현 문정부에 좀 더 많은 구도가 돼서 한 사람이 더 많다 그러면 이게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냥 전문가, 경제통 이러면 이 정도의 영역은 충분히 말하자면 앞에 다음 정부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는 이것이 미국식으로 아예 모든 뭐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인사권을 다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법 개정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다면 문제는 훨씬 더 뭐 없었겠죠. 그런데 어제 청와대 관계자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부를 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창용 지명자에 대해서 장제원 실장이 이분이 이제 좀 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더니 훌륭한 분 같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자 오늘 공개를 하면 이분으로 하면 저쪽에서 우리 뜻을 받아들여서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개한 게 장제원 실장이 그 사람 아니고 이제 바뀌었다. 그리고 딴 사람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사를 패키지로 해야지 왜 이것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공개했는데 윤기찬 위원장 이거는 좀 새로운 내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 정무수석이 하시는 말씀에 답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합의 내지 그 추천 이런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단어 썼던 것 같고 그 선물도 상대방하고 조율된 선물이 아니고 약간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좀 풀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볼 때는 깜짝 선물격이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장제원 비서실장과 사실상의 최종적인 합의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경위 어쨌든지 간에 인사 그 몇 가지 그 직에 대해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 장제원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간의 합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어찌어찌한 이유로 선의로 두 분 간의 미스매치가 됐지만 향후에는 좀 더 논의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협의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서로 간의 의견만 나누면 협의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비토권을 주든지 다시 말해서 현 대통령께서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이 그 인물은 좀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비토권을 주든지 아니면 당선인 측에서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주든지 이렇게 인사와 관련된 원칙을 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협의가 돼야지 그냥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협의가 된 걸로 인식하겠다. 우리는 그 협의가 된 걸 인식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 갈등만 양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원칙에 대해서 두 분 간의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키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들이 몇 개 있죠. 한국은행 총재도 있고 감사위원도 있고 선관위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의 얘기였는데요. 감사위원 자리를 놓고 뭐 한 자리는 현 정부 몫으로 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요. 장제원 비서실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창용 씨 얘기는 그게 다고요. 그 외에 사람을 놓고 얘기한 건 전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뭐 언급하신 바가 없고 의원님도 언급하신 바가 없고. 예. 최경철 의원, 감사위원 자리가 중요한 겁니까? 감사원이 역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의 속칭, 심부름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MB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봉하마을에 지방교부세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 여러 가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남북 협력기금 너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감사원이 그때 MB 정권 때 대대적인 감사를 했었고, 그리고 같은 진영끼리 정권이 교체됐어도 박근혜 대통령도 4대 강사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MB 정권에 대한 감사원을 통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도 역시 감사원을 통해서 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감사원에 대한 좀 여러 가지 그것이 있죠. 정권 차원에서는 감사원을 잡아야 여러 가지 힘을 가질 수 있다. 물론 검찰도 예.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감사원에 지금 그 비어 있는 두 자리를 쉽게 내주기 어려운 지경이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쟁점은 한국은행 총재도 아니고 저는 선관위원도 아니고 저는 감사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쉽게 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께서 이창용 국장을 임명하면서 이창용 국장은 MB 때 뭐 일해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당선인께서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원샷으로 풀었다면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았을까? 두 분이 만나서 이 부분만 갖고 이 인사를 원샷으로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계속 투샷, 쓰리샷 뭐 계속하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잘못 깨버렸다. 그래서 두 분이 좀 감정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정적으로 좀 골이 굉장히 쌓여버렸기 때문에 이 감정의 골을 푸는 경우가 좀 쉽지 않아졌다.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말 통 큰 결단이 아니면 이게 좀 어려워졌습니다. 감사원이 역대 정권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는 두려움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을 저렇게 다 보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두 분께서 정말 통 큰 결단을 하셔서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좀 풀어야 될 의제로 올라서 버렸지 않나. 저는 두 분이 빨리 만나서 이 부분을 원샷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그러면 감사원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도 대법원처럼 예를 들어서 7명이면 다수 의견에 이렇게 뭐 따르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감사원도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중에 정족수가 과반이니까 4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감사원의 감사 개혁을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특정 감사를 할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4명만 채우면 감사를 못 하게도 할 수 있고 하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이 보기에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표를 보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모두 7명인데요. 감사원장 포함해서요. 지금 현재 5명이 있고 이제 2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3명이 이제 친여 성향,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쪽으로 평가가 되는데, 만약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인사권 발동해서 다 채우면 5대 2가 되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 후임에 대한 저기 예의가 아니니까 한석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당선인 쪽에서 보면 아니 곧 물러날 대통령이 앞으로 쭉 일할 임기제 감사위원을 임명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앞으로 내가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맡게 될 건데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 중에서 한석만 돼도 4대 3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두수 총장, 들여다보면 볼수록 저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군요. 네, 앞에 그 한국은행 총재 지명자 이창용 그 국장에 대한 지명의 갈등도 저는 사실은 여기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합의 가능하고 또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 추천을 받은 걸로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은행 총재를 원하는 분을 하면 감사위원 부분도 풀리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당선인 측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을 패키지로 해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 갈등 사안을 한국은행 총재 지명에서 일으킨 거는 이 감사위원 지명에서 두석 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라고 하는 것에 안팎의 어떤 정치적, 전술적 그런 공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임기가 있는 동안에 임기 마치는 날까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와 아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인사지요. 김은혜 대변인은 우리는 만약에 마지막에 정권이 바뀌면 인사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인사권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임명하려는 인사는 퇴임을 앞둔 대통령이 아닌 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일할 분들입니다.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통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주 의원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이 감사원의 문제는 저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순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사실은 앞선 정부가 뭘 했냐를 조사하는 게 감사원의 기능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은, 뭐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감사원장이 브레이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윤석열 당선자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기능이 뭡니까? 내가 혹시 잘못했을 때 브레이크를 거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이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기능은 좋습니다. 공기관장 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장은 나하고 반대측에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순리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예. 한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감사원이라는 게 사정감사라는 게 없어요. 사후감사거든요. 지난 1년간의 회계감사도 하고 직무감찰도 하는 겁니다. 직무감찰은 뭐 동시성이 있지만 그렇다면 사후감사라는 개념을 보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지난 1년간은 현 정부에 대한 이 정책이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감사원의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 추천한 인물인데 그분이 혹시나 편향적이다 그러면 사실 헌법이 보장한 감사원의 고유 업무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이제 법무부로 또 그 불똥이 튀었는데요.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인수위가 법무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당분간 받지 않겠다 유예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검찰의 예산 편성권 이런 공약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례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인수위 간사도 참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법무부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공약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무부에 관해서는 숙려기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만 연결한 겁니다. 당선인께서 박범계 법무장관 기자간담회 내용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나 장관 기자간담회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대검하고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만 난 나중에 들었는데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게 검찰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그게 안 됐다는 자평인가?
그리고 장관의 수사지휘라는 게 실제로 해보면 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또 의견 조율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법무 인수위 보고가 연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관님이 어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문제를 삼았어요, 인수위 쪽에서. 오늘은 침묵할게요. 그러면 좀 종전에 어제 말씀하신 입장을 조금 변경해서 좀 수정을 해서 다음에 차회 일정 잡으면 보고가 수정돼서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장관님? 저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럼 기존 입장 그대로 가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혹시 특검 대시 관련해서 검토 중이신데. 오늘은 침묵하겠다. 어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궁금하시죠? 박범계 장관의 어제 발언을 들어보시죠. 아직은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고요. 공정성 담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 확대 의견을 인수위에 낼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검찰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예산 편성권을 부여한다는 그 공약에 대한 입장도 듣고 싶습니다.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로 그걸 전제로 한다면 검찰이 예산 편성권에 독립성을 부여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입법 사항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 박범계 장관의 발언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현 정부 주무장관이 이렇게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유예한다는 통보를 언제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네, 그건 사실 어제 박 장관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사실 내부에서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그런 시간들이라든지 결정 과정들은 아마 간사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김두수 총장, 박범계 장관은 정치인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인이니까 이제 자기 입장을 정치적으로 또 발표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인수위라든지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고 새 정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가당하냐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토론해 볼 수 있는 이야기고요. 저 자체에 만약에 공약을 내서 당선됐기 때문에 저 공약을 100%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 당선인 측에서의 착각이죠. 어쨌든 저거는 정부에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거는 업무 보고 사항 중에서 저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요소니까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냥 흔히들 말하는 시중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현재 당선인에 맞춰서 모든 것을 그 업무 보고에 맞춘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수사지휘권에 관련돼서는 민주공화국 헌법, 민주공화국은 선출 권력에게만 어쨌든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수사지휘도 받지 않는 그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물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이렇게 선거로 뽑힌다든가 이런 식인데 그런 측면의 원론적 이야기까지 이제 포함된 아주 깊은 이야기라서 당선인 측에서는 그렇게 검찰이 자율적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면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야 합니다. 예.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바람에 뭔가의 정권의 그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다든가 뭔가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이게 정말 정치적 중립의 검사들을 생각한다면 그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하 대변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잖아요.
지금까지 검찰 개혁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현 정부가 했었던 게 검찰이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예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게 좋다고 지금 당선인 측에서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에서 인수위에 가서 말씀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해야지 저는 인수위 보고 이전에 저렇게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의 얘기를 정면으로 당선인 측의 의견과 다른 것을 개진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현 정부에 계신 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당신들이 하셨던 일에 대한 무오류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검찰개혁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민정수석에 관한 얘기도 너무 그 무오류의 강박관념에 빠져서 그냥 아니라고 우선 저항하고 보자라는 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선거가 닥쳐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응해서 무언가 새 정부와의 갈등 국면을 좀 자꾸 조장하려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면 피해는 국민만 보는 거니까 앞서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권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받겠죠. 좀 유예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법무부와 대검이 같이 보고서를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검에서 낸 의견이 아마 법무부에서 일부 좀 바뀐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거나 그래서 따로따로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특히나 수사지휘권 폐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에는 업무 보고 준비가 안 됐다고 본 겁니다. 조금 더 준비해 와라. 왜냐하면 이것이 본인의 소신을 묻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장관의 소신을 묻는 자리가 아니고 소신일 수는 있지만 현 정부의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방안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있던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와 관련돼서는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박범계 장관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방법이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선출 권력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바뀐 선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 방법은 현 그 당선인 측에서 마련한 그것이 따라줘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않은 장관께서 새로운 선출 권력에 대해서 그 공약 이행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본인 말에 스스로 자당착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사지휘권이라는 부분이 역대 서민과 민생을 위해서 행사된 적 한 번도 없어요. 전부 다 정치적 관련 있는 사건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 그룹에서만 행사됐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지 오히려 검찰을 시정시키는 이런 국민을 위한 도구로 작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폐지가 답인데 장관이 정치적 언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인수위는 보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꼬여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전국을 또 어떻게 풀어나갈까가 매우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여소야대 전국에서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선출됐습니다. 잠깐 살펴보죠. 교황 선출 방식으로 뽑았다고 하는데 1차 투표를 해서 4명으로 추려졌고 이 가운데 최종으로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재명계로 분류가 되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시죠.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보여드리고 말씀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도 잘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고비고비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의원님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 사정을 아는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주 의원.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계로 분류가 됐고 박광원 의원은 이낙연계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뭐 이재명계다 이낙연계다 보다는 박광원 의원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원들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가 되면 법사위원장을 내놔야 될 텐데 당장 처리하고 싶은 법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고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남아 있을 때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물론 뭐 원래는 이제 박홍근 의원은 사실은 박은순계죠. 이재명 계라기보다는 박은순의 가장 측근의 의원이었는데 뭐 박은순 시장이 그렇게 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 대부분의 영역들이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서 천준호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이재명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배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박홍근 의원은 좀 더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만 어쨌든 중랑에서 삼선을 했고 또 앞으로 이제 예결위원장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과의 호흡을 통해서 뭐 말하자면 이재명 말하자면 그 상임 고분의 뜻도 잘 받아서 아마 지방선거까지 나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두수 총장, 박홍근 새 원내대표는 그러면 강성으로 분류가 됩니까? 출신이 이제 청년운동을 했거든요. 한국청년연합의 대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내에서 더 좋은 미래라고 시민운동 출신이나 또 이렇게 청년운동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제대개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파라고 그러겠죠. 뭔가 공부 모임인데 거기에 한 80명 정도 소속돼 있는데 그쪽에 이제 지지를 받았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박은순 서울시장과 함께 했는데 박홍근 의원의 어떤 이런 성향이나 지금까지의 어떤 뭐 기본적 자세를 보면 굉장히 적극적을 좀 띠고요. 또 덩치도 보면 그렇지만 뭔가 또 결심하면 할 이런 입장입니다. 최경철 의원, 앞으로 여야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이재명계가 당을 사실상 장악하기 시작함으로써 굉장히 좀 전투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사실상 당선인과 좀 허니문 관계가 있는 것이 정치적 상례였는데 이번만큼은 지방선거가 6월 1일로 바로 닥쳤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등 관계를 통한 전투적 모드, 이를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아마 아주 강한 태세로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투적 관계가 상당 부분 오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불확실성을 없애버림으로써 차기에도 강력한 주자로 이재명 상임고문이 다시 올라서지 않을까. 비록 지방선거 직전에는 선거를 지휘하지 않을지 몰라도 지방선거 직후에는 승리를 하든 패배를 하든 바로 차기를 노리고 들어와서 당권을 장악한 뒤에 차기를 아마 장악해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나가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할 걸 보입니다.